안녕하세요.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김준우라고 합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어제 알려드렸는데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오인회 관련 논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불사조 기사단에서 박순봉 기자,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T본부에서는요. 애플에서 9년 만에 새로운 신작이 나왔습니다. 비전 프로라는 이름의 XR 450만 원짜리 기계라고 하는데요. 현실에 컴퓨터 그래픽을 더 씌워보는 혼합 현실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T본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부에서는 오늘 하루 주목해야 할 뉴스까지 한 입에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고요. 1부의 마지막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로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된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제공이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이라서 이제 휴일인데 이렇게 두 분 다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휴일 수당이 이제 근로자는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KBS의 출연, 네, 아무래도 수신료의 가치를 다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제작진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있네요. 어쨌든 오늘 현충일이었으니까 현충일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현충일 추념식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옛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출범한 뒤에 처음 주관하는 추념식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야 지도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보인사, 시민 등 7천여 명이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추념식 이 내용 좀 보면 오늘 아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으로 시작을 해서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추념식 전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유족 이정수 국방장관 등이 6.25 전쟁 전사자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 이게 뭐 진행이 됐거든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봉학 일병은 지난 1951년 9월 6.25 전쟁 당시에 국군과 미군이 협력해서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강원도 양구군의 피해 능선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해를 못 찾다가 네. 이번에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서 올해 2월에 신원이 최종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가 같이 어떻게 상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네. 동생인 김성학 일병도 뭐 이게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네. 그때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동생은 유해가 바로 수습이 돼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김봉학 일병이 유해가 확인이 되면서 형제가 함께 안장이 된 겁니다. 결국 73년 만에 형제가 유해로 상봉하게 됐는데요.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뭐 이런 일이 이제 정리가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현충일 날 대통령의 추념사에 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이제 관심사인데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68위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핵심 내용들 한번 보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 핵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라면서
한미 동맹이 이제 핵 기반으로 격상이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핵 기반 동맹.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지금 북한이 법제화까지 핵 사용을 법제화까지 한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서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나 계속해서 4월 회담 이후에 이제 강조해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 이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미국이 핵 전력을 곧바로 보낸다라는 게 이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네. 한국은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 보조를 하면서 좀 운영 측면에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는 게 이제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고 좀 보충돼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여전히 미국의 선의에 결국은 기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실효성이 어떻게 크게 향상될 것인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핵 협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안에서 한미일로 이거 일본까지 참여시켜서 확대를 좀 하고 호주까지 확대를 시켜서 이 집단 안보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러 대결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대결에서 좀 한반도가 좀 최전선에 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러 대결에서 만약에 관계 관리에 실패를 하면 한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네. 그런 측면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다 피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국민에겐 피해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부분을 오늘 좀 확인을 했고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결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미 간의 동맹을 좀 강화해서 핵 자산을 공유하는,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침인데, 예. 미국에서는 일본까지 엮어서 하다 보면 자칫 동북아 전체에 좀 그 격심한 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외교 노선에서 굉장히 좀 선을 잘 그렇습니다. 타야 되는 측면인데, 이게 또 사실 오늘 이제 핵 기반 동맹이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실질적 핵 공유 동맹 뭐 이런 표현을 하여튼 뭐 적정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핵 기반 동맹이라는 네, 핵 기반 동맹이요. 네, 굉장히 참 특이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여러 측면을 걱정도 되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다른 대통령 메시지 조금 더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서 있다. 이분들이 국가의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3.1절 기념사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이 반공주의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강조점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금 비판이나 논란이 제기되는 측면이 네. 있어요. 우리 역사를 반공주의로만은 이렇게 반공주의의 틀에서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순국선열이나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또 반공주의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대통령이 또 약속한 부분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국군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서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면서 이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맹국 미군을 포함해서 동맹국의 전사자들 유해도 우리가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앞으로도 제복 입은 영웅들과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을 자꾸 쓰시니까 이게 80년대면 체제 경쟁을 할 때니까 사실 좀 이해가 갈 텐데, 2020년대 이게 꽉 정확한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좀 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좀 그 이념적인 문제 말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랑 교육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수출을 많이 얻어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인데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이거 꼭 이렇게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외교적인 어법을 좀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헌법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 헌법상 책무 이걸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최선을 책무. 다하겠다. 네. 여러 가지 헌법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안과 또 연결시켜서 보면 사실 이번에 대법관 제청 임명 문제, 네. 이것도 이 제청하기 전에 결국에는 대통령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면서 헌법에 이제 보장된 뭐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이런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집회 관련돼서도 야간 집회 뭐 금지 관련해서 헌재
어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헌법에 대한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회 시위 이제 결사의 자유가 좀 훼손되는 헌법이 좀 훼손되는 그 상황이 아니냐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서 헌법의 가치라는 뭐 주장 강조는 좋은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헌법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헌법 정신을 좀 어떤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라는 정도의 지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염려해왔던 것이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정말 올해 여름에 일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7월 초 빠르면 7월 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증거,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후쿠시마 지역 언론들의 어제 저녁 보도 또 오늘 NHK 뭐 이런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해저 터널 굴착 작업이 완료가 됐고 바닷물 주입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해안에서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만드는 작업. 이게 왜 관심을 끌게 됐냐면 오염수를 이 바다로 끌고 가서 방류를 하기 위한 핵심 공사예요. 네. 그러니까 해저 터널을 통해서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그 트리튬을 더 쉽게 희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산물 오염 우려로 인한 어민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만들어 왔고 이제 막바지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터널 내부를 바닷물로 채워서 터널과 바다를 연결하면 이게 오염수 방출 준비가 상당 부분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터널을 바닷물로 채우는 게 한 20시간 걸린다고 있으니까 어제 3시 한 4시 다 돼서 방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됐네요. 다 이제 채워졌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의문인데 네. IAEA의 보고서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근데 보고서 결과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간 보고서 이런 걸 쭉 봤을 때 네. 일본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시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도쿄 전력 설명이 맞더라. 일본의 설명이 맞더라.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산 생태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대목도 있지만 어쨌든 방류에 있어서는 별다른 절차적인 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최종 보고서에서도 일본이 하는 계획이 맞다. 이게 손을 들어줄 걸로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약간 유보적인 입장, 우리 정부든 유보적인 입장인데 최근에 보니까 또 그 태평양 도서국가 쪽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이 관련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오염수를 포함해서 이 해양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섹션이 있었어요. 네. 그 3일 아시아 안보 회의 중에 이제 해양의 안보 질서 관련 섹션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티코드 아두와 피지 장관이 이름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하마다 방위상과 네. 함께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토론을 하다가 이 하마다 방위상이 일본이 얼마나 이 방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강조를 한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미 확인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확인했다는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국제원자력기구가 확인을 했고 여러 나라 과학자들에게도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성을 확인 뒤에 이해를 받는 가운데 방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이 티코드 아두와 장관이 피지 장관입니다.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를 않느냐? 라고 직격을 했고요. 만약 바다로 방류를 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어느 순간은 결국에는 남쪽으로 가게 돼 있다.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이 만든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 2월 정도에 이 독자적인 검증을 마쳤어요. 그래서 네. 후쿠시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렇게 1년 동안 검증을 마친 이후에 방류 연기를 촉구하면서 반대를 굉장히 격렬하게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이후에는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이렇다 할 반발이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표분이 지난번 G7에서도 그렇습니다. 참가를 했고 예. 최근에 요 PIF 정상분들이 한국에 와서 윤 대통령이랑 맞습니다. 정상회의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요즘 좀 자제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됐습니다. 네. 오염수 문제가.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국제 원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인프라 건설 지원에도 사실 이 태평양 도서국들은 굉장히 좀 시급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공개 발언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 3일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는 피지가 도서국 포럼 중에 한 국가입니다. 네. 피지 국가의 장관이 굉장히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 태평양 도서국들이 다른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그 상황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못 내더라도 지금 개별 국가 안에서는 여전히 오염수 방류 문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태평양에 이게 PIF 그러니까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인데 네. 북제도 뭐 마셜제도 피지 뭐 투발루 네. 언제 가보죠? 죄송합니다. 사실 그 국가들의 지금 오염수 방류도 방류인데 이 그쵸. 해수면 상승이 또 가장 그 시급한. 이 나라들은 사실은 이 근처에 일부 국가들은 이제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핵실험이 계속 네. 일어나면서 또 피해를 본 나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저 멀리 있는 남태평양 국가들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너무 유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켜보시죠. 그래서 뭐 이 결국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원자력 기구가 계속 뭐 검사하고 치료 채취해 가지고 보는데도 문제 없다는 보고서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수학 공식상에 과학 공식상에 문제가 없고 시료 분석관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인체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가본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른 길이 있는지 찾아보자. 왜냐하면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뭐 태평양 도서국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염려, 우려, 안전, 건강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후쿠시마 시찰단 뭐 와서 여러 가지 보고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IAEA 이 보고서에 따라서 국제적인 여론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맞는 길이냐 결국 이 길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혁신위원장 예정자가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뭐 전해드렸잖아요. 이래경 이사장이 이 임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사퇴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 이래경 이 위원장의 이사장의 예전에 자신의 이제 자유인이었을 때, 네. 그러니까 개인이었을 때 쓴 그런 글들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난 2월 페이스북 글에 어떤 글 썼냐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 이런 대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른바 천안함 조작설을 제기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뭐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뭐 이런 내용을 썼다라는 게 밝혀졌고 뭐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 뭐 오늘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SNS 글들이 문제가 되면서 당 내부의 의원들조차도 이거 잘못했다. 그리고 이래경 이사장 이게 이제 임명되는 게 맞냐? 그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부 의원들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래경 이사장이 어제 오후 민주당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이걸 맡기로 했는데 사인이 지는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논란이 지속되는 이 상황 이런 지속이 공당이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적절한 국민 공감대를 좀 얻기 힘든 메시지들이 일부 SNS에 게재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공직에 가실 분들이거나 준 공직에 가실 분들은 SNS를 확실히 삼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고. 민주당 좀 취재를 해보면은 사실 SNS 글까지 하나하나 못 본 상황이다라는 거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국민 공감대, 국민 눈높이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이 장관 후보자나 이 청문 대상자들의 SNS 글이나 과거 발언 이게 계속 문제가 돼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정부의 고위직에 가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 이 뭐 이래경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혁신기구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혁신기구 이끌 그 자리에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는 다른 위치는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당에서 혁신을 이끄는
그 자리에 간다는 그 의미는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고위공직자와 거의 뭐 같은 급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이런 국민의 눈높이와 감수성 이거 좀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위의 구체적인 진로는 이따 저희가 불사조 기사단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지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저희가 혁신위원장 소식과 함께 최강욱 의원도 압수수색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시간에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201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들의 국회 본청, 의원회관 출입 기록 등 관련 내용들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해 갔습니다. 이 29곳의 의원실 중에는 이 송영길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된 바 있었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밖에도 최소한 수도권의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 등 이런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이 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돈봉투를 20개로 특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9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이렇게 뭐 혐의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송영길 캠프에 그렇습니다. 가담하신 분들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는. 주도적으로 이제 가담했던 분들을 모두 조사해서 이제 좀 더 규명을 해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개로 특정을 한 만큼 20명 안으로 이렇게 조금 혐의를 좁혀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명설이 한번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박 기자님 국회 출입해 보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출입증을 네. 갖고 찍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찍고 들어가나요? 국회의원들 안 찍고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의원회관에. 그래서 출입국이 아니죠. 출입 기록이 과연 이제 전부 다 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본청도 갈 때 보면 그냥 계단으로 그냥 쭉 가서 얼굴이 출입증이고 이렇게 본청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취재나 기자회견 하러 갈 땐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신분증 내고 맞습니다. 뭐 하고 방문증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효성 있는 압수수색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검찰이 훨씬 더 이거보다는 더 진도가 나간 줄 알았는데 약간 뭔가 막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교통 정보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현충일인 만큼 서울 현충원 주변 도로가 많이 혼잡합니다. 가급적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세종대로가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어서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눠서 차량들 지나고 있고요.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도 저녁에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고속도로에서는 상행선 정체가 두드러지겠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광암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서안암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남부권 도로에서도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언양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BS 주님이 최영일님 언제 돌아오시나요 하는데요. 아직 좀 회복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건강 회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좀 짚어볼까요? 재외동포청이랑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소식이네요. 네, 지금 보면은 정부 출범 13개월 만에 첫 정부 조직 개편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정부 출범이 조직의 출범이 어제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으로 승격된 상황이 있었고 또 재외동포청 신설이 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와 지금 재외동포청의 행보 이걸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국가보훈부는 어제 이제 오전에 출범식을 열었고 박민식 초대 장관 취임식
또 현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처로 승격이 됐다가 원래는 1961년 국가 원호청으로 출발했어요. 원호청. 그러다가 처로 승격이 됐다가 올해 이제 부로 격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추념사도 저희가 봤지만은 호국영령, 뭐 애국지사, 순국선을 좀 잘 기리겠다. 그리고 유족과 유공자 뭐 지원을 그런 기능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어제 이제 박민식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 보훈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고, 그리고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선의 호국벨트 조성 의지도 밝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재외동포 한 750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이 외교부 정책 기능, 거기다가 재외동포 재단을 통합한 재외동포청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산하에 처음으로 생긴 청급 기관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교부나 뭐 교육부, 행정안전부 이런 각 부처에 산재돼 있던 재외동포 지원이나 재외국민 뭐 교육 지원, 국내 체류 지원, 그런 업무를 다 재외동포청에서 다 함께 종합적으로 하겠다. 결국에는 원스톱 제공,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재외동포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호 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재외동포청 1호 사업이 일본 원폭 피해자 한국 초청인데, 네. 이게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히로시마 원폭 한국 희생자를 기시다 총리와 함께 기리면서 참배를 했었는데, 그때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초청을 약속했었는데요. 그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제 재외동포 재단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갑자기 공무원이 되셔서. 네. 이것도 어공인가요? 늘공인가요? 네. 어공으로. 네. 그래서 재외동포 재단은 이제 재외국민이랑 해외동포 이 둘을 이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국가보훈부야 뭐 보훈처가 승격한 거니까. 네, 어쨌든 출발을 새로 했으니까 이제 순항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소식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방통위원장 새로 지명이 되는 겁니까? 임박한 겁니까? 사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어제 재외동포청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이 출범을 공식적으로 하는 날, 어쨌든 조직 개편의 의미가 있으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는데, 일단 지명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 있다시피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전부터 이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가 이미 새 방통위원장으로 거의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미 단수로 검증까지 마쳤다. 인사검증 절차도 마쳤고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일단 지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지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고민정 의원이 일단 이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문제를 좀 거론을 했어요. 아들 학폭 문제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이 정순신 변호사 사례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 장악의 장본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공영방송 이사들과 사장을 죄다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명이 된다 그러면요, 청문회를 2번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7월 31일까지 한상혁 위원장, 면직된 전 위원장의 이제 자녀 임기를 그렇습니다. 위한 청문회를 하고, 네. 또 새로 취임하면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제 벼르고 있는 셈인데, 물론 아직 지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자녀 학폭 문제 같은 경우에 정순신 변호사와 달리 본인의 개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 관련 논란들은 다시 한번 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2008년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장기간 언론을 담당했어요. 홍보 수석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5월에는 이 국민일보에 직접 전화를 보도국장에게 걸어가지고 본인에게 비판적, 좀 불리한 기사를 그냥 넘어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국민일보에서 내부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졌는데 보도국장과 이 동기라서 친한 사이다. 이게 뭐 외압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인지상정으로 기자 생활을 해본 상식과 도리로서 호소한 것이라는 해명을 해서 한번 언론 간에 논란이 된 바 있고요. 여기서 동기라는 건 이제 그해 같이 일간지에 입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언론사, 일간지가 아니라 언론사의 동기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언론계에서, 특히 이제 방송계에서 걱정하는 이 공영방송 장악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사진을 교체하고 사장이 투입되고 그래서 간부 인사를 다
단행을 하고 또 이 비판적인 구성원들을 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좌편향 아이콘 연예인 퇴출과 같은 이 국정원의 내부 문건, 비밀 문건들을 보고받은 기록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일단 이동관 특보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정치적 논란이 많은 인사일 것 같습니다만 그 어제도 좀 확인했듯이 이게 한상혁 위원장 그 면직 관련 가처분이 다음 주에 행정법원에서 있고 네. 그다음 지금 차관 인사를 또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개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묶어서 한 다음 주 정도에 물론 제가 시사평론하면서 촉이 상당히 틀리는 약간 펠레급입니다만 어쨌든 그러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번 주에 꼭 강행할까. 인사청문회를 2번 한다는 게 정말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를 좀 피하는 방향으로 좀 늦추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럼 한 달 지나면 이동관 위원장이 만약 취임을 한다면 3주밖에 임기가 안 남는 거예요. 네. 뭐 그다음에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3주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보다 우선은 7월 31일까지는 지금 김효재 부위원장 그 체제로 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임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쪽에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수가 있냐면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이 돼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뭐 연임 얘기까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임기 관련해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방송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KBS에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 하나가 지금 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소식인데 누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이제 정권 교체기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 KBS 수신료에 대한 이런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각 부처에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는 이 한국방송공사법도 고쳐야 되고요. 방송법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기,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들은 지금은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와 상관없이 분리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내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안 내도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데 안 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 내고 싶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 됩니다. 네. 의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조속히 시행령부터 개정하라는 일단 권고가 내려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분리징수 문제를 거론했느냐. 일단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이유는 국민 여론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이 국민 참여 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이거예요. 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이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온라인 설문을 했더니 분리징수 목소리가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반면 현행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온라인 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런 다른 여론조사나 과학적인 방식과 달리 항상 좀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좀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니냐는 편향의 우려가 좀 항상 있었고요. 또 이게 SNS 계정 인증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중복 투표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와서 그 부분엔 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시민사회 수석이 왜 이걸 발표했을까라고 의아했는데 이게 아마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습니다. 반영한 네. 거다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KBS의 공식 입장이 궁금한데 뭐 저희가 KBS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아마 약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KBS도 KBS인데 EBS가 더 아마 타격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원 문제에서. 네, 재원 문제에서 수신료 네. 중에 일부가 아마 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BS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원래도 거기도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남의 공장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만. 근데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론을 조사해서 이제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인터넷 게시판 그 여론을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좀 과학이란 말을 이번 정부도 더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더 과학적으로 하려면 정말 면밀하게 좀 돈도 좀 많이 들여가지고 국민 여론이 뭔지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가지고 뭐 여론조사 기관 어디에 맡길지 뭐 그걸 대통령실에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그런 조사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KBS 뭐 MBC도 마찬가지지만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상업적인 방송과는 좀 구별이 되는 부분 공적 책임, 독립성 공영성 이걸 가지고 있는 방송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해지는 왜냐하면은 이게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영역으로 좀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연 제대로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공적 책임을 만들 수 있겠느냐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NHK나 BBC 뭐 이런 데 보면은 BBC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물가 인상률에 따른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KBS 상황을 보면은 이게 수신료가 계속 쭉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몇십 년째. 이렇게 맞는 것이냐. 그 부분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다른 나라 선례나 이런 것들 따져보고 아니면 공영성이나 독립성이나 공적 책임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재원에 대해서만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는 게 좀 상황에 안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제도를 최근에 가지고 국회에서 공론화를 한번 했었는데 네. 이것도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예산 삭감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요거까지만 좀 전해주시죠. 네, 지역화폐가 사실은 이 작년에도 문제가 크게 좀 됐었죠. 이게 여야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가 4,700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요구를 했고 기재부가 이걸 삭감을 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결국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을 하면서 3,525억 원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4,700억 요구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많이 좀 살려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기재부가 매년 5월 말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다음에 관계 부처 뭐 지자체 협의 또 국민 의견 수렴 이걸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행안부가 한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 예산 요구안을 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또 국회에 와서 시끄러워질 텐데 이것도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정부가 내놓은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기준에서 또 해야 될지 여야가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한테 꼭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것도 뭐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쿨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인데요. 5230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10시 사이렌이 울리고 잠시 묵상에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이름 없이 사라져간 장병들의 얼을 위로합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나라든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5230님께는 모바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송으로는요. 피터 폴 앤 메리의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Young girls have picked them, every one.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Gone for husbands, everyone.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ago? Where have all the husbands gone? Gone for soldiers, everyone.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Long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다시 말하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선열이란 말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죽은 열사를 뜻하는데요. 우리 언어 현실에서는 선열과 선열이란 발음이 모두 있습니다. 자, 그럼 맞는 발음은 어느 것인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발음 규칙 가운데 니은 소리 첨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한자어나 합성어 또는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한다는 규칙이죠. 예를 들어 색연필은 색과 연필이 합해진 말인데 앞단어인 색이 자음 기역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연필이 여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을 첨가해서 색연필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선열의 경우는 색연필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합성어가 아니고 하나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선열이 아니라 니은을 첨가하지 않은 선열이 맞는 발음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안 가기 위해서 가짜 뇌전증과 같은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비리 역시 군 병력 비리가 아니라 군 병역 비리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강릉 29도, 대전, 광주, 대구 28도, 서울 2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은 부산 23도, 제주와 인천 22도 등에 머물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일부 내륙은 점차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4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겠지만 낮 동안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기도와 강원 영동, 충청과 전북,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당분간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늘보다 낮에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습도는 5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충일을 맞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 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한 말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 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대중국 수출액은 49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3%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가운데 의류와 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8% 올라 3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저는 대타를 맡고 있는 김준우고요. 2부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현충일인데 우울한 소식 혹은 뭐 좀 이상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겠네요. 66데이? 뭐 이런 할인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유통가에서 66데이 대규모 할인전을 펼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66데이 마케팅으로 현충일의 의미가 다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중입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우를 40에서 무려 50% 정도까지도 판매를 할인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삼겹살데이 이어서 유통가에서 새롭게 밀고 있는 고기 마케팅 관련 행사고요. 삼겹살데이는 말 그대로 삼겹살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라면 66데이는 쇠고기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행사고요. 아라비아 숫자 6이 고기 6과 발음이 같은 데서 따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광우병으로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국내산 육류 소비를 더 많이 사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 고기 육자지만 네. 쇠고기 중심의 행사라는 건데 어쨌든 날짜는 그렇게 맞춘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현충일이어서 맞습니다. 이게 과연 호국 뭐 선열들을 생각했을 때 좀 적절한 거 아니냐,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일각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현충일을 경건하게 보내기는커녕 고기 먹는 날로 정한 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호국 영령들을 기려서 옛날에는 뭐 현충일에 술도 안 팔았다고 하는데 유통업체마다 66데이에 한우를 부담 없이 즐기라고 외치는 게 솔직히 너무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의 이번 할인 행사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어서 이제 국산 쇠고기가 아닌 수입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우가 아니라 그냥 네. 소고기면 다 그냥 파는 행사로. 네. 변질되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한우 가격 또한 여전히 비싸서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6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안심 100g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수입산의 2배에서 무려 3배까지 수준입니다. 지금 한우의 도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 가격 하락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 대형마트를 찾는 한 주부는 요즘 한우 도소매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그나마 싸다고 하는 이 국거리와 잡채용도 사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건비 등이 올라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결국 비슷한 가격이 되는 셈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고깃값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또 항상 고질적으로 비쌌죠. 이거는 유통구조 문제다라고 네. 매일 지적하고 뭐 중간 도매상이 뭐 문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뭐 축산 농가나 뭐 중간 도매상들이나 다 이제 다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네.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현충일날 계속 6.6데이 마케팅 하는 게 마케팅 전략 자체로도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 논란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100억에서 무려 400억 원에 이르는 호화 오피스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이 멘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꽂히는데 광고 문구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5일 오전에 광고 홈페이지 이 문구는 사라졌고요. 오후 들어서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근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시민은 SNS에 그저 너무 놀랍다. 이렇게 대놓고 평등을 비하하고 노골적으로 불평등을 찬양하는 세례라니 한없이 천박한 자본주의 욕정에 땡땡땡 아파트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다른 시민은 분양 슬로건만 봐도 초양극화 시대임이 느껴진다. 현실은 언제나 드라마보다도 더 심하네라고 하면서 지금 SNS에서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네, 불평등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친다는 건데 네. 너무 카피가 확실히 자극적이네요. 저도 이제 뭐 광고를 좀 봤는데 그 프리츠커상 받은 유명한 그 외국의 건축가가 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호텔 자리인데 어쨌든 아무리 뭐 광고라고 하지만 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물론 뭐 이분들은 국민 정서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좀 적정한 용어, 국민 귀높이와 눈높이에 맞춘 광고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이게 뭐죠? 네, 제가 읽어야 되나 봅니다. 네, 제가 아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들아, 구구단 목가는 잘 받았느냐? 네, 공부 중입니다. 관직에 오르려면 공자님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 구구단이 끝나면 같이 논어를 외우도록 하자. 네, 아버님. 이 대화가 이제 1400년 전 백제 도읍의 충남 부여 쪽에 살던 아버지 득진과 그의 어린 아들이 나눈 대화라고 하네요. 이제 국립부여박물관 진열장에 이 대화가 대화창 이미지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허구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사실이었고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득진이라고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들 또한 실제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대화창 이미지 옆에는 당시 백제인들이 공부했던 세모진 나무 쪽에 구구단이 적힌 암호장과 논어의 내용을 적은 나무 쪽 실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백제 목간에 쓴 글씨를 읽고 목간과 함께 출토된 문화재를 연구하면서 11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소개가 되고요.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백제 공무원 득진의 고단한 하루 일상에 얽힌 이야기들로 가공해서 콘텐츠를 독특하게 풀어낸 점입니다. 목간에 쓰인 백제 사람의 신분과 이름 그리고 세금 징수와 꼬리표, 구구단 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나라에서 춘궁기의 빈민들에게 곡식을 가꿔주고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요청해서 처방을 받기도 하고 일감이 없어서 관직 자리를 청탁하는 백제 사람들의 생활 현장을 곁에서 지켜보듯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생활사가 이제 조선이나 고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백제는 확실히 좀 생소하긴 한데 들으신 분들께
부모님들께서는 나들이 갈 때 뭐 부여를 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남지도 예쁠 거고 부소산성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도 가고 싶습니다. 부여. 네, 되게 애정하는 도시거든요. 네. 왜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고요. 그냥 네. 가면 좋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초등학생들의 신고로 잡혔다고요? 네, 20대 남성 A씨는 현재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에 경북 경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마스크를 썼고요. 검은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에 횡단보도 주변을 막 살핀 뒤에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고요. 이를 본 초등학생 4명이 그와 거리를 두고 막 쫓아가면서 경찰에 남성의 인상착의와 도망치는 방향 등을 알렸습니다. 결국 덕분에 A씨는 범행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해 학생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당한 친구가 있어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뒤쫓아서 달렸고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들이 빨리 오셔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전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장소 주변에 사는 대학생인 A씨는 이미 인근 지역에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경험이 있었고요. 경찰은 지난해 말에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있어서 혹시 동일한 인물인지 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연 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풀리지 않는 신비 같아요. 이 바바리맨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렇죠. 그것도 뭐 적절한 표현 아닙니다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크고 뭐 핸드폰도 갖고 있고 네. CCTV도 있으니까 훨씬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러고도 이런 걸 상습적으로 행하는 이들이 아직 있다는 게 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항상 이렇게 초등학생 아니면 좀 중학교. 어린 아이들 네. 앞에서 좀 등장한다는 게. 제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네요. 경주에서 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뭐 재판에 넘겨졌다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이죠? 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A씨가 3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세상인만 골라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랬습니다. 경주의 한 식당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가게 사장은 아주 황당한 손님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일한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남성이 혼자만 덩그라니 남아있더니 계산을 하자마자 사장 모녀에게 욕설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를 했고요. 장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남성. 신랑이 끝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더 큰 문제는 신고 이후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A씨는 일부 상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됐다가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이 상인을 3번이나 찾아와서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막 쏟아놓고 갔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 사장 얼굴을 향해서 꽃바구니를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실제로 사장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했고요. 더 괘씸한 게 이제 특히 프랜차이즈 식당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식당만을 찾아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일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안에서도 법률팀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 싶어서 이렇게 소규모 상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더 전 그걸 듣고 괘씸했고 네. 이 남성은 이제 구독자 700여 명 정도의 유튜버로 주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영상인 먹방을 촬영해서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상인들의 신고를 받아서 지난달 22일에 A씨를 긴급 체포해서 24일에 구속을 한 겁니다. 근데 블랙 컨슈머가 약간 유튜브 영역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네. 이상한 방식으로 또 드러나는 거네요. 근데 700명 정도의 구독자면 사실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많지는 좀 않죠, 사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면 참 사업하시는 분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식당을 뭐 적발하는 건 좋지만 그냥 차라리 광고를 안 받고 협찬 없이 좋은 식당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유튜버라는 게 참 뭐 저희도 이 방송이 유튜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얘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지 기자님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박순봉 기자님은 제가 어디선가 임시 진행을 하면 홍반장처럼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네, 계신 곳에 항상 쫓아갈게요. 제가 박 기자님을 쫓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쯤 되면 저희가 밥을 한번 먹을 때가 됐는데 그죠? 네. 꼭 한번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얼굴 안지 한 3, 4년 됐는데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잡담이었고 스몰 토크는 그만하고 긴박했던 민주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신위원장 낙마 소식은 저희가 이미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9시간 사이에 좀 전말 좀 들려진 뒷얘기를 일단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이제 임명이 되자마자 뭐 천안함 자폭설이라든지 코로나19 미국 유포설 이사장의 SNS 글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까지만 해도 당에서는 자연인 신분에서 개인적 소신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야 공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이에 대해서도 민주정당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기자가 그럼 자연인일 때 발언한 게 문제가 안 되면 막말을 일삼는 정광훈 목사도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좀 강경했는데 오후부터 이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천안함 함장 등 이제 관계자들이 현충일 행사에 와서 임명 철회를 촉구하겠다. 좀 강경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일단은 천안함 관련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조금 검증에 미흡했던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좀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관련해서 소신을 확인하는 작업을 좀 거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때도 이제 자진 사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단이 오후 4시에 있던 고위전략회의였는데요. 여기에서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우려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뭐 홍영표, 김종민, 이상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공개 철회 글이 나왔고 정의당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당에 너무 부담이 가중되는 건 아니냐.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이야기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 고위전략회의가 5시 50분쯤 끝났는데요. 이후 1시간 뒤인 6시 55분에 이래경 이사장이 자진 사퇴 문자를 이제 당 공보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게 당 공보 문자로 발송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논란이 커지는 걸 보고 당에 더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고위 전략회의에서 워낙 관련해서 반발이 많이 나와서 비공식적으로든 그러한 분위기가 전달됐을 것이다. 이런 전언입니다. 어제 저도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오후 4시 반쯤이었거든요. 그때 혁신위원장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민주당의 원내행정실에서 의원실마다 체크를 했다 그래요. 오늘 오후 6시에 이후에 의원들이 제실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아마 의원들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은 아니겠지만 의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의견 수렴 해가지고 아마 목소리를 낼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격적으로 반발이 더 거세지기 전에 이래경 이 내정자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사실은 저는 이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긴 한데 대중적으로는 상당히 무명이거든요. 이래경 저는 이제 다른 백년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근데 이분이 이제 검증 과정이 그래도 좀 필요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위촉됐던 배경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취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임명 전에는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무색무취한 시민사회 운동가로 좁혀졌다는 힌트들이 좀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좀 빠른 인선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검증 과정은 좀 탄탄하지 못했다는 좀 방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운동권 출신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픽을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내에 기존 주류 운동권 세력이랑 좀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 운동권 대선배를 내세웠다는 건데요.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뭐 얘기를 들어보셨다고 했지만 실제 운동권 원내외 인사에게 이래경 이사장에게 물으면 이름만 알거나 잘 알지 못한다. 이제 생각보다 운동권 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인물은 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선 배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누가 추천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도 연구원장이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천대 교수님. 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 이래경 이사장이 경기도 연구원 개건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한주 원장과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찬 전 대표의 추천이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이해찬계가 정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늘 얘기 나오던 네, 거죠. 그래서 혁신위원장 인선 전부터도 이해찬계가 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다만 추천이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이 이래경 이사장을 추천한 사람이 복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누구의 픽이었느냐 이런 건 밝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약간은 카더라가 좀 섞여 있는 그렇죠.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당에서 물론 당대표지만 조금 인적으로 소수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해찬 전 대표와의 교감 속에서 당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취재 뒷얘기에서 핵심 포인트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가 추천했는지는 아니더라도 반응들이 좀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대체적으로는 친명 인사다 이런 식의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비명 쪽에서도 민평연계에서는 괜찮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쪽 인물이기 때문에 김근태계라서 김근태계여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오히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양쪽을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인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그 586 세대보다는 한 세대 위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적인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인연은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혁신위가 계속 출범시킨다고 말만 하고 이제 위원장도 또 못 구하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혁신이 잘 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잘 안 될 거다 이런 회의론이 막 팽배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일단 지난주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과 뭐 식사를 하거나 통화를 해보니까 이 혁신위원회를 가장 먼저 꺼낸 게 이재명 대표였다고 해요. 그 쇄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좀 새롭게 꾸려보는 게 어떻겠냐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 의원들은 속으로 지금 이 대표가 손 안 대고 코 풀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 정권형 혁신위를 표방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여러 차례 지지선언했던 인물을 앉혔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자기 맘대로 쥐락펴라 혁신을 주도할 생각이다. 결국 비명계 공천 학살까지 하려는 술수다. 뭐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원장과 관련했을 때도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비명계 의원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 당내 논의나 동의 없이 당 지도부에서 위원장 누구로 하겠습니다라고 딱 발표를 하면 우린 다 들고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당내 공론화 없이 어떻게 보면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 위원장을 발표하기 전에는 철저히 검증을 좀 하든지 아니면 당내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의사를 묻고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혁신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게요. 이미 공천 룰이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사실 가장 크게 쥘 수 있는 게 공천 관련인데 그렇죠. 이미 공천룰이 확정이 됐고 또 이해찬 대표 때 시스템 공천이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어서 혁신위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할 여지가 있다면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 금지 권고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반발이 커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고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혁신위가 늘 그랬듯이 정당사에서 항상 당이 어려워지면 꺼내는 카드지만 재연이나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민주당 혁신위도 한 번 김이 샜기 때문에 첫 단추를 좀 잘 먹겠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두루두루 교감을 하든가 아니면 국민들도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그렇죠. 이렇게 내세우면
반발이 없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문제가 더 크게 커진 것 같네요. 비명계에서 사실 좀 밀었던 네. 인사들로는 뭐 유인태 네. 전 의원이나 아니면 김혜영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좀 비명계는 원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래도 강력한 혁신을 그렇겠네요. 해줄 만한.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민주당의 뭐 중진 의원이랑 잠깐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이 혁신위원회 혁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기대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변화를 정도 뜻하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딱 듣고 그 다음 날에 요 위원장 내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면도 좀 비판의 지점이 됐던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총장님이나 김혜영 전 의원 뭐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진짜 화끈한 거는 이낙연 대표를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면 통합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좀 당내 분열이. 네, 농담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 귀국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브릿지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어떻게 동정이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는 일단 뭐 본인이 책도 내면서 출판 기념회도 했고 24일 귀국 현장에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갈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낙계 인사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절하시겠죠. 네,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이낙연 대표 이제 그 잠시 빈소에 왔을 때도 그 당시에도 좀 이제 이야기들 하면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광주에서도 개딸들의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포럼을 열기도 했는데 이것도 정치적 의미가 다분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귀국 후에도 호남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지지층 결집 행보라는 해석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는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회의적인데 그 이유가 지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공격을 했던 전력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더는 확장성이 없다고 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구도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낙연 대표 대 이재명 대표 이 구도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총선을 앞두고 지금 포스트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엮여서 또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이 이낙연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김부겸 전 총리, 네. 뭐 그 정도가 주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꼽히는데, 근데 이제 비명계 중에 친낙계는 일부니까 다른 그렇죠. 이제 비명계에서는 또 이낙연 카드가 그렇게 흔쾌하진 않다. 네.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선거 총선까지 어떻게 달려갈지 참 봐야 될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5인의 논란이 계속 이제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지금 최고위 보궐선거 진행 중인데 이것도 5인의 쪽에서 좀 낙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5인회라기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좀 주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네. 김가람 후보한테 네.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5월 30일에 김가람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한다 이런 단독 기사들이 나온 날인데 네. 그날 이제 김가람 후보하고 박성민 의원, 박성민 부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JC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청년회의소 관계자하고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출마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제 당 대표가 좀 미는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대세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이번에 지금 뭐 중앙 선관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네, 실제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좀 공천 얘기들을 이래저래 들어보면 뭐 예전에는 이제 검사들을 많이 공천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좀 복수로 얘기를 들은 게 물론 이게 확정된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기는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 후보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줘야 되고 예를 들면 측근들은 TK 지역 좋은 지역에는 안 주고 네. 그다음에 명망가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경기에 이제 분당 지역 이런 데들을 비워주자 뭐 이런 식의 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냥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뭐 소수 장해찬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좀 인지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 이준석계 정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그럼 청년들을 어쨌든 이 민심도 생각을 해가지고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가람 후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으로 일종의 좀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인지도도 쌓이고 발언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김가람 후보를 또 총선에도 출격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의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공천이라는 그림 중에 네.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요 흐름 중에 하나로 보는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상당히 공천을 했죠. 국민의힘이. 근데 질 것 같은 데만 골라서 대부분 공천을 해가지고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무늬만 청년 공천이고 사실 오히려 청년을 TK나 강남이나 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곳에 해서 키우는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조금 변두리로 그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전략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아마 완전히 그렇게 주지는 못할 거고 네. 아마 비례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공천에 어쨌든 키를 쥐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도 있었고 또 약간 다소 무리를 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는 의석수를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증명을 못하면 공천을 못 주는데 그런데 청년들이라고 해서 예외를 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좀 띄워주는 그런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다수의 청년들이 사실은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라던가 그다음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네. 그다음에 천하람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구가 대부분 되게 안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는 파격적으로 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안 좋기도 하지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지금도 이제 김가람 청년 대변인 후보, 김가람 후보 최고위원 왠지 당선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방금도 박순봉 기자 말씀하신 게 옆에 같이 박성민 부총장이 있었다. 그러고 박성민 부총장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경향에서도 좀 크게 비중 있게 다뤄서 뭐 부총장실이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것이 뭐 이례적인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찐윤 뭐 이런 걸로 좀 평가받고 있는 건데 박성민 의원님 얘기 좀 해보시죠. 박성민 의원이 사실은 실세라는 거는 좀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다만 장제원 의원이 좀 그 핵심 축으로 있었고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예요. 그건 이제 보도로도 좀 나왔었지만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선이 될 때 사실 친윤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렸고 그보다 좀 근본적으로는 원내대표를 뭐 굳이 한 목소리로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즉 대통령도 크게 원내대표 선거에는 많은 관심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그리고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무기명 투표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용산은 안 나섰고 그다음에 이제 싸움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됐던 거냐면 친윤계 내부에서 이제 힘싸움이 일종의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정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김학용 의원이랑 좀 가깝거든요. 네, 그건 다수설이죠. 그렇죠. 김학용 의원을 좀 지원을 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성민 의원은 윤재욱 원내대표를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세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특히나 분화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좀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친윤계의 분화를 좀 어떻게 보냐.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도 원래 브라더였는데 네. 갈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룹이 쭉 나눠져 있는데 장제원 의원 그룹 빼고는 가장 큰 그룹이 박성민 의원 그룹이에요. 한 최소 그 친윤 그룹 내에서도 꼽히는 의원들이 5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실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로 그 구청장 시절부터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부터 아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 구청장 시절 때 울산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이랬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은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검사 때부터 알던 검사 동료들하고는 그 관계라는 게 그 밀접함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실세라는 거지. 네. 더 측근들은 사실은 검찰 쪽에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근데 이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틀을 때부터. 조금 더 넘어서는 그런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는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우크라이나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정진석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뭐 막 말싸움도 심하게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제 용산 쪽에서도 교류는 있었다, 사전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에. 이때 비서실장이었던가요? 맞습니다. 그때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누가 연결고리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성민 의원한테 연락을 했었죠. 근데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맞긴 맞는데 이거를 확인해 준다라는 거는 그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본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에서 좀 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진짜 찐윤이군요. 지금. 아니 저는 맨날 이 사람이 진짜 실세다. 이 사람이 진짜 실세다. 뭐 박민식 장관이 진짜 실세다. 근데 뭐 다 말씀하시는 이철규 총장이 다 진짜 실세예요. 실세다. 뭐 그래서 그래요? 실세 시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지만 박민식 장관도 굉장히 좀 실세입니다. 네. 박민식 장관은 이제 본인한테 예전에 들었을 때는 박민식 장관이 검사하다 그만뒀잖아요. 네. 근데 그만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였는데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만두지 말라고 연락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역시 또 이 정치권 일반 인물들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은 정말 또 정치권 들어와서 만나긴 했지만 굉장히 가까운 것도 또 사실이고요. 특유의 그 통치 스타일이나 정치 스타일이 윤 대통령이 특별히 넘버 2를 두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서로 넘버 2 호소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찐윤이고 실세고 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실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권한에 맞게 일을 행사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가십이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좀 몇 가지 부가적인 소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검찰청에 또 자진 출두한다고요? 네, 내일 오전 9시 반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출국 금지 조치입니다. 다시 프랑스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사도 부르지도 않을 거면 왜 나를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시킨 거냐, 이런 항의성이 좀 짙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앞서 1차 이제 자진 출석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무고함을 보여주려는 여론전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검찰의 돈봉투 수사가 소리만 요란했지 왜 나를 부르지도 않고 출국 금지를 과도하게 시켰느냐, 이런 항의성 성격이 강하고요. 사실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까지 검찰 조사가 오지도 못했고 당 내에서도 기소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에서 1인 시위까지 불사하는 등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혁신위원장 낙마건으로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왜 꼭 이 시점에 이런 시위를 해야 하느냐 하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송영길 대표는 근데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은데, 뭐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은 또 어제 국회 사무처가 또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또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본인은 본인대로 또 자기 뭐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가 지금 임박했다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되나요? 저도 이제 기류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면은 김문수 위원장이 예전에 보면은 처음에 됐을 때 국회 나와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공산주의자다 이런 표현들 인정하느냐 했을 때 생각이 변함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논란도 되고, 논란이 많았죠. 노조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들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때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 해석은 김문수 위원장이 결국에는 총선을 좀 원하는 게 아니냐. 다시 그러니까 TK에서 출마를 그렇죠. 원한다. 대구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네. 이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 자체를 고민한다면 사실 노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한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고, 그래서 원래부터 예측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그러니까 굳이 누가 내려오지라고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나오고 싶은 스스로 아마 그만두고 총선을 준비했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점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총선을 치를 때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양대 노총 둘 다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평가고 그러나 따져보자면 이제 민주노총이랑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노총이랑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또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김문수 위원장을 내주고 그러면 이제 한국노총에서 좀 원하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좀 분위기를 반영을 해가지고 임명을 해주면 한국노총은 데려오고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장도 어차피 총선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게 되는 그런 그림일 거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었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기류도 그랬는데 주말에 좀 더 체크를 해보니까 당장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노조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고 그런 해석들이 담긴 기사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당장은 일단은 노조에 대해서 원칙 내지는 뭐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뭐 강경 대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아마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 시기는 그 원칙 기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 시점 정도가 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소극적인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주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는 그렇죠. 않아. 그 기조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노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를 흔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김문수 위원장님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대도 있으시고 해서 대구 경북은 또 치열하지 않습니까? 공천이 거의 당선인 지역인데 공천 받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제가 뭐 하여튼 개인의 그거 예측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네. 아까 그 이기는 공천의 기준에서 보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양상은 좀 다른데 뭐 농담처럼 박지원 전 원장의 뭐 출마설도 막 방송가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천정배 장관이나 정동영 의장도 지금 또 출마 준비한다고 하고 이제 올드보이들의 귀한 얼만큼 내년 총선에서 될지 그것도 좀 고령화 사회에 맞게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뭔가 커넥션이 생겼나요? 예,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게 민주당 안에 있는데요. 있죠. 네. 네, 여기에 이제 자문단장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를 위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당 외 인사를 어떻게 뭐 당내 기구에 고문으로 앉힐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크게 불만은 없는 분위기고요. 의원들 관심에서도 약간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많이 밀려나 있어서 특히 총선에서도 이제 기본사회를 슬로건으로 치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타당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크게 타당 인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좀 그런 면이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건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다음 총선 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선을 위한 도전의 가도를 달릴 것인가 이제 궁금하긴 한데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민주당과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 뭔가 또 다른 고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탈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어떤 묘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들은 소식 있으세요? 조정훈 의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 사실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뭐 그 방향이 다르다라는 건 좀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방향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뭐 굉장히 뚜렷한 방향일 것 같아요. 그 콘트라스트가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위성정당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시사본부 4부 시간은 이제 IT 본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덕진 대표님, 소장님 나와주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빅뉴스죠. 네. 애플의 신작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XR 뭐 하여튼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데 일단 간단히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XR, 뭐 AR, VR, 뭐 결국에는 메타버스 나올 때 이야기 나오는 헤드셋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나온 거를 MR 헤드셋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라고 부르는 이 헤드셋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애플의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원래 통칭해서 HMD,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머리다 쓰는 한마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도대체 애플이 메타버스 하냐 막 이랬는데 이제 뭐 이른바 요즘에 메타버스 유행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타이밍에 끝난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왜 AR, VR, MR, XR 이런 얘기를 막 했느냐. 놀랍게도 애플이요 이번에 발표할 때 그런 용어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 네, 메타버스란 말도 안 썼고요. 그리고 AR이란 말만 살짝 쓰고 그다음에 VR, XR, MR 이런 얘기를 아예 안 썼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이걸 뭐라고 딱 정의하는 표현을 아예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제품의 이름은 비전 프로예요라고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제 여기다가 정착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애플이니까. 네,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를 스페이셜 컴퓨팅,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 기기다라는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존에 있었던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공간에서 그냥 컴퓨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계다라고 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것보다 그냥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들이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서 뭔가를 작업하거나 혹은 뭐 스마트폰 아니면 어떤 뭐 패드 이런 걸 쓰게 하면 그 안에 디스플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계를 끼면 그냥 360도가 다 화면이고 또 원하면 그 화면을 그냥 현실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가상처럼도 보여줄 수 있고 영화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공간을 아예 컴퓨터처럼 만드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외부 활동용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R, VR 하면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느냐라고 할 때 이게 무거워요. 그렇죠. 왜 무겁냐라고 하면은 이걸 끼면 배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배터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배터리까지 넣으니까 당연히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애플의 기계를 보면은 흥미로운 게 배터리를 별도로 뺐습니다. 비전 프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헤드셋이 있고 헤드셋에 이렇게 긴 선이 있어서 그 선으로 컴퓨터 전원 꼽듯이 전원을 꼽거나 아니면 배터리 팩을 꼽아야 돼요. 따로. 네, 근데 그 배터리 팩도 2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그 노트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트북 들고 다닐 때 한 2시간, 예전에 초기 생각하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컨셉을 보면 밖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이거 끼고 그 안에서 화면을 얼굴을 보면서 뭐 조개에 있는 벽을 뭔가 우리가 TV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보는 데에다 컴퓨터를 여러 개를 띄워놓은 것 같이 화면을 띄우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거의 이제 내부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런 무게는 빠졌으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착용했을 때 무게감은 좀 적을 것이고. 근데 기존의 거랑 이제 뭐가 좀 달라진 무슨 기능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이제 무게 얘기도 이따가 조금 하고요. 일단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운영하는 방식이 일단 제일 달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AR, VR 얘기했는데 AR이라고 하는 거랑 VR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VR은 꼈을 때 밖에가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상 현실인 거죠. AR은 끼면 밖에가 보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요즘 HMD 이래가지고 뭔가 속도 계기판 나오는 이 정도로 AR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그 예전에 그 시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게 시침 분침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계 위에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게.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아까 말한 대로 V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AR이 되는데 이걸 중간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처럼. 뭐냐면 현실하고 가상을 제가 원하는 만큼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눈앞에다가 큰 화면을 가상으로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계 가장 지금 이제 데모긴 하지만 데모가 그대로 된다고 치면 일단 기계를 꼈을 때 뭔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안경 끼듯이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앱 같은 거 보면 앱 메뉴가 뜨잖아요. 그 화면이 그냥 그대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이걸 꼈을 때 벗을 때 일단은 사람은 똑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아이콘들이 뜨는데 그 아이콘을 움직일 때 기존에 있었던 VR은 뭔가 기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네, 그러니까 눈을 살짝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얘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조금 움직였을 때 이 아이콘이 선택되고 그것을 이제 클릭을 한다고 했을 때 클릭을 그냥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엄지와 검지를 그냥 아무 위치에서나 그냥 이렇게 찰까 이게 우리가 클릭하듯이 네.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게 실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또 뭐 마우스 스크롤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손을 위로 슬쩍 올리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 기기 안에 수많은 카메라나 센서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현실과 가상을 중간에 한다는 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영화 앱을 실행을 했어요. 네. 그럼 영화 앱에서 일단 내가 원하는 스크린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뭐 30인치짜리가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뭐 200인치 화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화면이 있고 영화가 예를 들면 네모난 화면이 있으면 그 바깥에 공간이 비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하면 현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벽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마루에 어떤 소파에 앉아서 책장과 같이 있는 데 있는데 제 가운데에다가 TV 같은 걸 띄워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제 실제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 현실에서 제가 이 그 레버를 살짝 돌리면 갑자기 밖에 현실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극장처럼 몰입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걸 중간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화면에서 요 정도 근처는 까만데 그 밖에는 그냥 현실이 있으니까 마치 이제 뭔가 제가 현실 공간에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특정 놀이공원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럼 요 화면만 놀이공원처럼 만들고 저 옆에는 현실이 있고 그렇게 현실과 가상을 내 마음대로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두 번째는 이런 걸 조절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 없이 눈동자랑 그냥 손가락, 목소리로만 된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소리만으로 된다. 네. 영어로 해야 되나요? 한글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보통 요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애플의 나머지 기계들에서도 이제 한글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네. 명령어를 내리잖아요. 네, 네. 그런 방식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되고. 네. 근데 그냥 비싼 장난감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뭐 450만 원쯤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저는 안 살 겁니다만 못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확히 이제 뭐 어떤 걸 그러니까 뭘 활용할 수 있게 그냥 좋은 뭐라고 해야 돼요? DVD 플레이어. 이런 좀 너무 좀 저렴하군요. 하여튼 아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엔터테인먼트 봐요. 역할인지 아까는 컴퓨팅이라고 했는데 네. 엔터테인먼트 역할 말고도 다른 것도 좀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말하자면. 일단은 왜 이런 오해는 아니고 왜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할까라는 거 또 그다음 가격을 들으면 이게 거의 45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스타트 프롬이니까 네. 그 가격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안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럼 옵션 들어가면 5, 600만 원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네. 애플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가격을 발표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그 우리가 말하는 엄청 고화질, 그러니까 홈시어터 TV 그리고 고화질의 어떠한 그 모니터 그리고 아주 좋은 노트북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가 되는 오디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사더라도 이 기기에 있는 것들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다 합하면 600만 원 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모든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우린 이 가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다르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대가 한 60만 원 전후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화질이 어느 수준이냐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폰 같은 그 실제 모니터가 상당히 화질이 좋잖아요. 네. 아이폰에 하나의 픽셀이 들어가는데 64개의 픽셀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 화질의 64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4K TV 있잖아요. 네. 4K TV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830 한 4배 정도. 의 화질입니다. 4K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4K TV 2개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게 있다 보니까 그 정도 화질이니까 일단은 그래픽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VR에서 써보신 분들 알지만 인터넷 들어가도 화면에서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네. 얘는 그냥 글자가 조그만 것도 그대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요즘에 뭐 일을 할 때 디스플레이를 여러 개, 2-3개, 3개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데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뭐
30개 띄워놓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를 갖고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것 중에 요게 기능이 뭐가 들어가냐면 촬영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촬영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2D로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3D가 되니까 제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끼고 그냥 이 방송을 그대로 찍으면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 현실처럼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별도의 촬영기기 없이 이거 자체가 그 촬영이 되니까 뭔가 예를 들면 가족 간에 무슨 일상이 있거나 아이와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사진첩처럼 찍어놓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뭔가 현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합적인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영화 보면 아이언맨 기억나시죠? 네. 아이언맨이 뭔가 이제 마치 계속 띄우고 네, 뭔가를 띄워서 막 네.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칭찬만 하면 네. 소장님이 이제 애플의 홍보대사로 이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AR, VR 이런 거 보면 네. 뭐 게임할 때 이렇게 가서 하잖아요. 네.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쵸. 안경 쓴 소장님이나 저 네. 같은 사람은 네. 사실 이거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이고 네네네. 막 울렁이고 막 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구토감.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이 기계 자체 안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콘택트 렌즈 같이 눈의 시야에 맞춰서 이 만들어진 렌즈를 추가로 붙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눈의 사이즈나 내 눈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당연히 수십만 원 이상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쓰려면 최소 뭐 5, 600 이상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이 얘기를 들기도 안 하고요. 하셨어야 우리가 이제 흠을 잡거나 아니, 전국에 또 이제 네. 말도 안 되게 막 어린이날 이거 사줘 이런 네.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흠을 잡아야 될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게 와우 이러는데 아까 우리가 무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무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애플이 여러 가지 스펙을 공개했는데 네. 무게를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명히 이게 배터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찼을 때 얼마큼일까? 쉽지 않다. 네, 목이 분명히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면은 실제 미국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그 모양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착용은 못하게 그걸 걸쳐만 놨습니다. 그게즉슨 이게 실제로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되면 당장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빨라야 내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플에서 이런 행사하면 뭐 한두 달 안에 삽니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질까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가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보여는 좋지만 이게 당장 많은 사람이 살까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 우려감이 있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올랐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걸로 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관망세라는 거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봐야 안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투자사들 역시도 지금 이거는 시장 테스트를 애플이 해보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 정도면 살지 말지. 네. 그래서 일단은 1년 후에 나왔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원보다는 네. 한 2 정도는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우리 기업들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또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출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과연 중국, 우리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또 메타가 어떤 움직임을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눈 나빠지고 목 디스크 온다고 일단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IT 연구소장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김덕진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에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 현충일인데 나들이도 많이 가시겠지만 호국 선열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못 가지신 분들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